47페이지. 그 숫자가 세계를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백악관 회의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한국에 3,500억 달러, 즉시 납부 요구하시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였습니다. 각하, 그건 너무 과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과하다고? 웨이,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대통령의 눈빛이 얼음장이었습니다. 평택 기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정 정비의 40%가 한국 조선소입니다.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 이주면 무릎 꿇을 거야. 국방장관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안 굽힙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만 웃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한국의 답이 왔습니다. 한 줄 성명과 47페이지 서류.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준비된 반격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진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경주 에이펙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침묵했고 언론은 이유를 감췄죠. 한 달 전 관세로 세계를 제압하겠다던 트럼프의 계획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단 한 나라의 단호한 거절 이후 모든 톱니가 멈춰섰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우리 소나기에 넣어라. 그러나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된 한 수를 던졌죠. 그 직후 미국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번졌습니다. 산업이 흔들리고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9%로 추락했고 워싱턴은 탄핵 소추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워싱턴에서 일했지만 그날만큼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NSC 비상회의실, 대통령이 던진 서류 한 묶음. 3,500억 달러 즉시 납부 요구.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를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요? 이건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었죠. 저는 스트레이트 웨이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였죠. 워싱턴에서 20년, 서울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한국을 압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2024년 11월 어느 아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백악관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30분 안에 오라고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달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한 묶음을 쥐고 있었죠. 그가 테이블 위에 그걸 내던졌습니다. 탁! 그 소리가 방 전체를 갈랐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즉시 납부하라고 통보하시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3,500억 달러요? 한국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의 84%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어요. 각하,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죠. 차가웠습니다. 과하다고요? 웨이,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대통령의 눈빛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각하, 평택 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칠함대의 핵심 거점입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 우리 함정 정비의 40%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하겠습니까? 이주면 무릎 꿇을 겁니다. 재무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죠. 압박만 충분하면 됩니다. 결국 굽힙니다.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죠. 저는 그 웃음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너무 맑았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성명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걸 열어봤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이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47페이지짜리 법률 검토서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걸 열었죠. 투자권, 수익 배분, 손실 책임, 국제법 조항이 한 줄 한 줄 박혀 있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이었죠. 이건 준비된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대응했죠. 47페이지의 침묵. 그 침묵이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백악관이 술렁였습니다. 긴급 회의를 또 소집했죠. 하지만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47페이지를 누가 다 읽습니까? 한 참모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졌다고요. 미국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CNN이 먼저 터뜨렸죠. 작은 나라의 무모한 도전. 뉴욕타임스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모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한국은 추가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없었죠. 단 한 줄의 문장과 47페이지의 서류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준비된 침묵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백악관의 불빛이 환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안 굽힌다. 그 확신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서태평양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요.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걸려온 긴급 호출이었어요. 니미츠 항모 전단이 마비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니미츠요? 세계 최강의 항모 전단이요? 무슨 소립니까? 정체불명 잠수함의 음파 공격입니다. 레이더, 소나, 통신이 동시에 먹통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항모 전단 전체가요? 말이 됩니까? 상황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떴습니다. 니미츠 전단의 위치였죠. 모든 함정이 멈춰 있었습니다. 유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요. 적 잠수함 위치는요? 파악 불가입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다고요?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죠. 동맹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이 소류급 잠수함 3척을 급파했습니다. 세계 3위권 디젤 잠수함이었죠. 이틀 후 영국이 어스튜트급 원자력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즈모 전단 마비. 퀸 엘리자베스 전단 마비. 세계 3대 해군이 같은 방식으로 쓰러졌습니다. 상황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죠. 일본 대표, 영국 대표, 호주 대표가 모두 모였습니다. 패턴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국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공격 시간도 불규칙, 해역도 제각각입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다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상대는 우리의 분석 능력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었죠. 합동작전을 제안합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을 찾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호주 대표가 보고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 척만 무사합니다. 어느 함정입니까? 한국 안창호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죠. 한국이요? 저는 안창호함의 항적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궤적이 떴습니다. 지그재그였습니다. 일직선이 아니었어요.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바다를 스캔하듯이요. 연료 낭비 아닙니까? 영국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낭비가 아니었어요. 저건 스캔이었습니다. 바다를 읽는 방식이었죠. 안창호함에 연락했습니까? 아직입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30분 후 암호 통신이 도착했습니다. 북위 15도, 동경 145도. 마리아나 해구. 좌표였습니다. 한국이 적의 위치를 찾아낸 겁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전 세계 정찰 자산을 그 좌표로 집중시켰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좌표를 말했습니다. 6시간 후 한국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위성 중계로 그걸 지켜봤죠. 적 잠수함은 양자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자라는 단어가 방 안에 산소를 삼켰습니다.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 아닙니까? 한 기자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대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의 미소였죠.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음향 특성, 추진 패턴, 심해층 변이 분석. 조롱하던 기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48시간 후 안창호함이 움직였습니다. 특수 양자 네트를 전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생포 작전이었습니다. 격침이 아니라 생포요. 미쳤습니까? 생포라니요? 일본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노리는 건 파괴가 아니었어요. 이해였죠.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12시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표 포획 성공. 강제 부상 완료. 상황실이 들썩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침묵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세계 해군사의 판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포획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사흘 후 국제합동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해군 참모 총출동이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죠. 한국 보고의 진위 여부. 저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일본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그런 심해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영국 대표도 거들었죠. 양자 센서라니요. 공상과학의 언어 아닙니까?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익숙했습니다. 일주일 전 백악관에서 들었던 그 웃음이었죠. 오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본 건 숫자뿐입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독일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웃음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그때 정보국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비공개 자료를 들고 있었죠. 한국이 양자 센서 실전 테스트를 3차례 완료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언제입니까? 지난 2년간입니다.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그들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이겼습니다. 그 순간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안창호함으로부터였죠. 목표와의 상대 속도 0.2노트, 거리 350m.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0.2노트요? 거리 350m요? 그들이 진짜로 찾아낸 겁니까?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전 명령권자조차 숨을 삼켰죠. 작은 나라의 조종관이 세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판하면 동맹 전체가 위험합니다. 미 해군 작전국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점점 더 완벽해졌습니다.
1시간마다 업데이트됐죠. 심해층 밀도, 수온 변화, 미세 파동 패턴. 의심은 존경으로 바뀌는 불안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녁 6시 CNN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K-팝 국가의 무모한 도전. BBC도 비슷했죠. 한국, 증거 없는 주장 고수. 조롱 섞인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6시간 후엔 침묵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6시간 후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데이터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3차원 음향 지도, 양자 센서 스캔 결과, 적 잠수함의 실시간 이동 경로. 전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그 데이터가 떴습니다. 일본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고개를 숙였죠. 이건 진짜입니다.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진짜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안창호함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지그재그 패턴으로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0.2노트 350m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죠. 그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의 차이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국방부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양자 센서, 심해층 스캔, 음향 지문 분석. 나는 알고 있었다. 한국이란 이름은 작은 땅이 아니라 거대한 준비의 단어였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회의가 있을 겁니다. 또 의심과 조롱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만했고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 감정이 섞여 존경이 되었습니다. 0.2노트의 속도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포획 성공 닷새 후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죠. 한국을 완전히 우리 손에 넣어라. 3,500억 달러 요구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없었죠. 해명도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샌디에이고 해군 조선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150명입니다. 뉴포트 뉴스에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와이, 괌, 요코스카. 총 650명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650명이 동시에 이탈했습니다. 정비 중인 함정은요? 이지스함 3척, 잠수함 2척, 항모 1척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작업이 중단됐습니까? 네. 완전히 멈췄습니다. 함정은 쇳덩이였고 기술자는 영혼이었습니다. 650명이 떠나자 6만 명의 군함이 멈췄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미 해군 작전 가능 함선이 40% 급감했습니다. 작전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요? 회의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하이오 GM 공장이 멈췄습니다. 미시간 포드 공장도요. 펜실베이니아 크라이슬러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산 배터리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반도체도요. 디스플레이 패널도 끊겼습니다. 러스트벨트의 기계음이 멈췄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심장이었습니다. 4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공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죠. 피켓을 들고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돌려달라. 한국산 부품을 돌려달라.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의 눈빛을 봤죠. 손에 어린 딸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27%에서 9%로요.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국에 무릎 꿇어라. 언론이 돌아섰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이렇게 떴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USA를 살렸다. 조롱하던 팬들이 이제는 경외의 잉크를 흘렸습니다.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산 부품 없이는 미국 제조업의 52%가 정지됩니다. 52%요. 그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보고서 발표 당일 기자들의 플래시가 난무했습니다. 웨이 박사 정말입니까? 52%요? 네. 확실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나라라는 단어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 제임스 윌슨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항복한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 말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항복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그들의 침묵은 항의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650명이 떠나자 3억 명의 제국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의존의 폭로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겁니다. 워싱턴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침묵의 역습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무릎 꿇렸습니다. 상원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죠. 한국과의 외교 실패.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봉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한 제국의 자존심을 깨는 소리처럼 들렸죠. 웨이 박사, 누가 잘못했습니까?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했죠. 대통령입니다. 그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압박하면 굽힌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데이터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47페이지 법률 검토서를 이틀 만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사전 준비였죠. 상원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무언가가 투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글씨 메모였습니다. 한국은 2주 안에 무릎 꿇을 것. 회의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나라가요? 그 문장이 제국의 묘비였습니다. 박사, 계속하십시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조선소 정비의 40%, 제조업의 52%가 한국에 의존합니다. 52%요? 네.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52%라는 숫자가 붉게 빛났죠. 그건 숫자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웨이 박사,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졌습니다. 의사봉이 다시 울렸습니다. 청문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312대 123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15%로 떨어졌습니다. 백악관 앞 시위는 계속됐죠. 사흘 후 트럼프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합니다. 한국에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때 세계의 왕이라 불리던 남자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썼던 그 손으로요. 서울행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패배의 비행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봤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첫눈이었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워싱턴의 첫눈, 오만의 종지부였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닌 서류로, 한포 대신 준비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브루킹스 연구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백지 한 장을 펼쳤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침묵의 원칙 더 독트린 오브 사일런스. 첫 문장을 썼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미사일이 아니라 오만과의 싸움이다. 한국은 그 전쟁에서 유일한 승자였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이고 있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졌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그 문장을 적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존중이란 단어의 무게를 가르쳐줬을 뿐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이었습니다. 거인의 무릎이 꺾인 겨울이었죠. 트럼프의 전용기가 김포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한때 세계의 왕이라 불리던 남자가 이제는 한 나라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용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석 자격이었죠.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죠. 한강이 흘렀습니다. 5년을 근무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죠. 청와대 회담실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화도 없었죠.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원고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죠.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울릴 때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역사 속에선 사과가 종종 늦게 도착하지만 이날만큼은 늦어도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담장을 바라봤습니다. 트럼프의 시선 너머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돈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신뢰를 지켰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담이 끝났습니다. 악수가 오갔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항복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CNN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미국, 한국에 사과하다. 3,500억 달러 요구 철회. 뉴욕타임스 일면엔 이렇게 쓰였습니다. 작은 나라는 없었다. 준비된 나라만 있었다. 유럽이 술렁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한국 외교 모델 세미나가 열렸고 런던에서는 K-디펜스가 군사 아카데미 교재에 실렸습니다. 도쿄조차 회의록에 한국의 침묵 전략 검토 필요를 적었습니다. 세계가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제 사무실이었죠.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침묵의 원칙 더 독트린 오브 사일런스. 집필을 계속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미사일이 아니라 오만과의 싸움이다. 한국은 그 전쟁에서 유일한 승자였다. 펜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한 달 후 상원은 트럼프의 사임서를 접수했습니다. 대통령 자리엔 대행이 앉았고 첫 번째 서명은 대한민국과의 전략 동맹 복원이었습니다. 러스트벨트 공장엔 전기가 다시 켜졌습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돌아왔고 엔진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톨레도의 노동자 제임스 윌슨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린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짜 강함은 조용히 준비하는 힘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가르쳐준 것.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2주 후 저는 국무부 회의장에 마지막으로 초대됐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 유럽 외교단, 아시아 대표단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한국은 세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존중이란 단어의 무게를 가르쳐줬을 뿐입니다. 조용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 박수는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반성의 진동이었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국무부 건물의 긴 복도였죠. 양쪽으로 역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들도 알았을까요? 강함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요.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포토맥 강이 흘렀죠.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을 뿐이었죠. 그게 모든 차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침묵의 원칙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보았다. 3,500억 달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나는 들었다. 한포보다 조용한 목소리의 위력을. 나는 배웠다. 진짜 승리는 함성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준비, 인내, 존중. 그 세 단어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계절이었죠.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강당이었습니다. 1,000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 원고 한 장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국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게 모든 차이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 제 나라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오만이었죠. 한국은 한 줄로 답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650명의 기술자가 떠나자 3억 명의 제국이 흔들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들었죠. 법률 검토서를 들었습니다. 47페이지의 논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박수가 다시 울렸습니다. 길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천장 너머 하늘을요.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냈으니까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한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은 후회하십니까? 한국 편을 들었던 것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준비됐다는 진실을요. 박수가 또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교정기를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학생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박사님, 사진 한 장만요. 물론이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준비된 세대의 불빛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희망이었죠. 교정을 벗어났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인사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경복궁이 보였죠. 남산타워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5년 근무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죠. 더 준비돼 보였습니다. 인사동에 내렸습니다. 전통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주문했습니다. 녹차였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이들은 알까요? 1년 전 세계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요. 중얼거렸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사님, 책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침묵의 원칙이요? 네.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나는 배웠다. 강함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강함은 준비에서 그리고 존중에서 나온다.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찻집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옥이 늘어서 있었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나라였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제국의 외교관은 이제 한 나라의 제자로 서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준비된 자가 이긴다는 것을요. 침묵이 때론 함성보다 크다는 것을요. 존중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벚꽃이 계속 날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제 역할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유럽 각국에서도 초청이 왔죠. 침묵의 원칙은 15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공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웨이 박사, 새 국무장관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국무부로 갔습니다. 장관실이었습니다. 새 국무장관이 악수를 청했죠. 박사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존중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존중이요? 네.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나라라고 생각하십시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그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새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준비된 나라들 더 프리페어드 네이션스였습니다.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21세기 국가 전략을 분석한 책이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는 힘의 시대였다. 21세기는 준비의 시대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그 준비의 표본이 되었다. 3,500억 달러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47페이지의 논리로 대응했다. 650명의 기술자로 세계를 멈췄다. 펜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 데이터를 쐈다. 미사일을 날리지 않았다. 준비를 날렸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겼다. 완벽하게.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알아야 한다.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승리는 함성이 아니라 침묵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천장을 봤죠.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탁자 위로 던져진 서류. 3,500억 달러라는 숫자. 그날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공포가 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웨이 박사님,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년 봄 객원 교수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겁니다. 배우러 가는 겁니다.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침묵의 원칙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헌정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 대한민국에게.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제자리에 꽂았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상호 존중의 세 장 열다. 화면에 악수하는 두 정상이 보였습니다. 평등한 악수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배웠다. 그들은 가르쳤다.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준비돼 있었을 뿐이었죠. 미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년 봄 서울로 갑니다. 벚꽃 아래에서 다시 배우러 갑니다. 준비의 의미를요. 침묵의 힘을요. 존중의 가치를요. 나는 보았다. 3,500억 달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나는 들었다. 한 포보다 조용한 목소리의 위력을. 나는 배웠다. 진짜 승리는 함성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창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준비된 자는 어둠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